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 바로 90년대 나이키입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당시 나이키가 아디다스를 딱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는데 근데 동시에 엄청난 위기를 또 겪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그래서 나이키가 그때 어떤 문제들을 만났고 또 이걸 해결하려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핵심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 양면성이 진짜 흥미롭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서는 심각한 노동 문제라던가 또 생산 비효율성 같은 문제들이 막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유명한 Just Do It 슬로건을 내세운 브랜드가 왜 그렇게까지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생각해야만 했는지 그 배경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긴 90년대 나이키 정말 대단했잖아요. 에어맥스 시리즈, 에어조던 브랜드, 와 진짜 성공적이었고 또 축구, 테니스, 골프까지 막 영역을 넓히고 뭐 페더러나 타이거 우즈 같은 그런 스타들하고 계약도 하고 정말 거칠 게 없어 보였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화려함 뒤에는 뭐랄까 성장의 그늘도 꽤 짙었습니다. 계속해서 생산 기지를 인건비가 더 싼 곳으로 옮겨 다녔잖아요. 일본에서 한국, 대만으로 갔다가 또다시 동남아시아, 중국으로 특히 의류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공급 업체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 업체들 대부분이 규모가 좀 작고 또 여러 브랜드 거를 동시에 만들다 보니까 이게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빵 터지기 시작한 거군요. 이 자료를 보면 그 공급업체 공장들의 저임금 문제, 또 열악한 노동 환경, 심지어 아동 노동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와, 나이키 이미지가 정말 크게 나빠졌어요. 필라이트 회장이 직접 나이키 제품이 노예 임금, 강제 초과 근무, 자위적 학대와 동의어가 되었다 이렇게 한탄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렇죠. 상황이 그만큼 심각했던 건데 이게 단순히 이미지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운영상의 문제들도 동시에 막 터져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농구와 불량 문제가 막 TV로 생중계되는 그런 품질 사고도 있었고요. 또 나이키 아이디 같은 그 맞춤형 신발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는 빨리 배송해 주는 게 핵심인데 당시 시스템으로는 몇 주나 걸리고 납기 문제. 계속 값싼 노동력 찾아서 공장 옮기는 것도 이제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원가 문제. 결국에는 1998년에 매출은 늘었는데도 순이익이 확 줄어드는 그런 상황까지 맞게 됩니다. 그야말로 뭐랄까 퍼펙트 스톰이었던 거죠. 이야. 이 자료들 보니까 나이키가 진짜 이 문제를 더 이상 그냥 둘 순 없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들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봤더니 놀랍게도 거의 100년 전 자동차 공장 수준 그런 낡은 생산 방식에다가 엄청난 재고, 낭비 이런 게 가득했다는 걸 발견했다는 점이 좀 충격적이네요. 심지어 작업자들은 그냥 뭐랄까 개선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계 부품처럼 취급받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든 넘어서려고 당시 혁신 시스템으로 주목받던 그 토요타의 린 방식하고 또 GE의 식스 시그마를 검토하기 시작해요. 최종적으로는 린 시스템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그냥 비용줄이라고만 했던 건 아니라는 점이 저는 좀 흥미로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작업자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서 낭비, 그러니까 불필요한 재고나 대기 시간, 불량 같은 걸 체계적으로 없애는 철학. 이게 나이키가 가야 할 방향이랑 맞다고 본 거죠. 특히 그 심각했던 노동 문제 해결과도 이게 연결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효율성만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혁신 가능성을 좀 본 거죠. 그래서 2001년에 그 전직 토요타 매니저들이 만든 컨설팅 회사랑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린 시스템 도입에 나섰군요. 2002년에는 아예 린 개념을 적용한 모델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성공 사례가 나오니까 이걸 다른 공급 업체들한테도 전파하려고 혁신의 훈련센터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나이키 사례를 쭉 살펴봤는데요. 정말 큰 성공 뒤에도 끊임없이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위기를 넘어서는 열쇠가 단순히 문제를 덮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토요타 시스템 도입이 그냥 생산 효율성만 높인 게 아니라 당시와 나이키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그 노동 문제 개선과도 연결될 수 있는 시도였다는 점, 이 부분이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야말로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혁신해야 하는 뭐랄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료들은 나이키가 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노력한 그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변화라는 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넘어서서 그게 조직 문화나 일하는 방식에 아주 깊숙이 뿌리내릴 때 완성되는 거거든요. 과연 그때 나이키랑 그 수많은 공급업체 네트워크 안에서 이 린 철학이 얼만큼 깊이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도입 자체보다 그 문화적인 변화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도전과 경험이 오늘날 특히 뭐 패스트 패션 같은 글로벌 공급망의 윤리적 문제나 운영상의 문제들과는 또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